최신 경제 이슈와 기본 경제학 지식 그리고 문화까지 함께하는 상큼한 오전. 안녕하세요. 박진영의 경제돋보기. 저는 앵커 박진영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아름답다. 팔다리가 없는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희망 전도사로 유명한 닉 부이치치가 한 말입니다. 이 팔다리가 없더라도요, 다른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좀 다르게 생각한다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말일 텐데요. 무언가 부족한 게 있더라도 우리 스스로를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12월 26일 금요일입니다. 박진영의 경제돋보기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향돋보기입니다. 오늘은 위기에 몰린 저축은행 상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축은행이 설 자리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돈을 굴릴 데가 없어 고금리 예금을 내놓지 못하고요. 이 은행의 대출 규제 완화와 이 금리 하락으로 대출은행에서 돈을 빌리려는 고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요, 올 10월 저축은행의 여신 수신 규모는 각각 31조 2280억 원과 29조 3864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석 달 전보다는 조금 늘어난 수치긴 하지만요, 1년 전과 비교하면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올 하반기 은행을 비롯한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난 걸 감안하면요, 이 저축은행만 뒷걸음질을 친 셈입니다. 저축은행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준 원인은요, 이 총부채 상환 비율 DTI와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와 같은 대출 규제 완화입니다. 담보가 있는 우량 고객이 이제 더 싼 금리를 찾아 은행으로 빠져나간 거죠. 이전에는요, 이 비은행권이 60에서 85%로 은행의 50에서 70%에 비해 LTV가 높았지만요, 지금은 전 금융권이 똑같이 70%를 적용받습니다. 게다가 이 기준금리가 이 하반기에 2차례나 인하되면서 빚을 잘 갚는 고객들이 속속 은행으로 갈아타기를 한 거죠. 금융연구원 조사 결과 지난달 제2금융권에서 은행으로 유입된 주택담보대출 고객의 70%가량이 신용등급 1에서 4등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빈자리를 메꾸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 금리가 낮은 정부의 서민 금융상품들이 시장을 크게 좁혀놓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2008년 이후 햇살론과 새희망 홀씨, 바꿔드림론 같은 정책 금융상품을 쏟아냈는데요. 박근혜 정부 들어 시작된 국민행복기금은요, 지난 8월까지 총 29만 6천 명에게 채무원금 1조 1천억 원, 연체이자 2조 1천억 원을 탕감해줬습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게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저축은행에 손을 빌릴 서민들이 크게 줄어든 셈입니다. 중소기업 대출 시장도요,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술금융을 독려하면서요, 은행권이 이 중소기업 대출을 크게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들이 예전보다 낮은 금리와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고 있어서요, 이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중소기업이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돈 빌려줄 곳을 찾기가 어려우니까요, 이 고금리 예금을 유치하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최근 시중금리보다 1% 넘게 줄어든 특판 상품을 판매한 이 저축은행 관계자는요, 고객의 관심을 끌기 위해 특판을 했지만 이 대출할 곳이 없어 돈을 쌓아만 둘까봐 짧은 기간 내에 끝냈다고 할 정도입니다. 전문가들은요, 이 저축은행이 예전 같은 인기를 되찾기는 불가능하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예금을 끌어모아서요, 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고위험 대출을 하다가 저축은행 사태 같은 사단이 났기 때문입니다. 개선을 위해서는요,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들이 자신의 고객인 저신용계층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는 등 대출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이제 저축은행은 고객의 평판이나 상환 의지까지 고려하는 관계형 금융으로 살 길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정부도 이런 대출에 대한 감독 기준을 완화하는 등 일부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저축은행의 부실은요, 이 저축은행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고착된 것도 한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서민금융회사인 저축은행이 서민을 외면하고 이 고금리 대출에 치중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죠. 최근에는 가계부채 증가 때문에요, 이 다중채무자의 채무를 면제해주는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서요, 손실이 증가하는 것도 고금리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막연한 금리 인하를 통한 이 서민금융 확대 정책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저축은행 부실이 이어지면요, 예금자나 대출자들의 손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 정책상의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등 현실성 있는 대책이 나와서 이 선량한 대출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가는 시간 용어 돋보기입니다. 오늘은 클라우드 특별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특별법이란 이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보다 5년가량 뒤처진 이 클라우드 산업을 따라잡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이라고 하죠. 클라우드 특별법은요, 이 정부 부처, 대학 같은 공공기관들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게 핵심 골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요, 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부기관이나 대학 같은 공공기관이 민간업체로서 서버를 빌려 쓰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일절 금지된 국가입니다. 2005년 제정된 전자정부법에 따라서요, 행정기관의 전자문서 보안 부문을 책임지는 국가정보원이 이 보안성 문제를 이유로 해서요, 공공영역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원천 봉쇄했기 때문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요, 정보기술 산업의 기본인 서버와 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는 대신에 민간 업체로부터 빌려 써서 재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서비스입니다. 해외에서는요, 이 클라우드가 차세대 정보사회 구축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중시되면서요, 기업들은 물론이고 이 정부와 공공기관도 앞다투어서 관련 기술 도입과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우리나라에서는요, 클라우드 특별법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기한 없이 볼모로 잡혀 있는데요. 지난해 10월 미래창조과학부가 국회에 특별법을 제출했지만 이 여야 정쟁에 발이 묶여서 1년이 넘도록 법안이 계류되어 있는 겁니다. 방송법과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 같은 정치 이슈에 휩쓸리면서 이 미래창조 방송통신위원회가 올 한 해 내내 공전됐기 때문입니다.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가 처음부터 문제에 삼은 것은요, 이 클라우드 특별법에 포함된 국가정보기관 관련 부문입니다. 특히 이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서 침해 사고가 나면 이 서비스 제공자가 즉시 국가정보원장에게 통지하도록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문제였는데요. 국정원에서 얼마든지 이 클라우드 서버를 열람하고 감시하는 이른바 빅브라더 통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습니다. 결국 미래부가 이달 초에요, 국정원 개입 조항을 전면 삭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서야 법안 처리 논의가 재개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특별법 처리는요, 지난주에 또 다른 암초에 부딪혔는데요. 이른바 비선 실세 논란과 청와대 문건 유출 문제로 새정치민주연합이 12월 임시국회 일정을 전면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요, 2017년까지 공공기관의 15% 이상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운 미래부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와 달리 해외에서는요, 이 민간은 물론 정부 차원에서 이 자국 내 클라우드 산업 발전을 위해 전력 질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는요, 지난 2010년부터 연방정부의 클라우드 도입을 권고하는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을 가동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국가정보화 예산 중의 가운데 25%를 클라우드 서비스에 사용할 정도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국정원과 다르게요, 미국은 국가정보기관인 CIA가 앞장서서 올 8월 아마존과 6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고요.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마존 웹 서비스를 정보 분석에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보기관 임무는 나날이 복잡해지기 때문에요, 이 아마존이 보유한 최고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겁니다. 또 한국보다 정보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되는 일본조차 2015년까지 1,800여 개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클라우드 기술을 도입하는 가스미 가세키 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2012년 정부 클라우드 서비스인 G클라우드를 구축한 영국 정부는요, 올 4월 IT 서비스 비용을 전년 대비 50% 절감했다고도 합니다. 민간 부문의 클라우드 전략은요, 정부 정책보다 훨씬 빠릅니다.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IBM 같은 세계적 업체들은요, 이미 클라우드용 서버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기반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할 수 있는 플랫폼까지 구축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물론 국내 일부 기업들도요, 개방형 클라우드를 속속 채택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보관과 유통 비용을 절약할 뿐 아니라 비용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취지인 거죠. 아이돌 소녀시대와 엑소의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요, 2011년부터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뮤직비디오 같은 대용량 콘텐츠가 많은 데다가 이 세계 각지 팬들의 접속이 크게 늘어서요, 서버 사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소셜커머스 업체 티켓몬스터의 경우에는요, 처음부터 자체 서버를 구축하는 대신 이 글로벌 업체로부터 클라우드 서비스를 빌려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관 할 것 없이 이 선진국의 클라우딩 컴퓨팅 인프라 구축과 비교할 때는요, 아직 우리나라는 훨씬 뒤처진 수준입니다. 정부와 대기업이 민간에 보안 분야를 내주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 역시 클라우드는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생겨버리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한국은 이 클라우드 분야에서 후진국이 돼버린 셈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빅데이터의 기반이 되는 이 클라우드 시스템, 이런 인프라 구축이 이제 한없이 늦춰져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관련된 특별법이 하루빨리 통과되어서 이 여러 분야 전반에 유용하게 쓰이길 기대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경제의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 앤 이코노미입니다. 오늘은 가볼 만한 전시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을 맞아서요, 오늘은 유쾌하고 따뜻한 전시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그냥 미술 관람을 하는 것도 좋지만요, 보다 유쾌하게 소통할 수 있는 전시가 있다면 이 겨울 좀 더 훈훈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먼저 서울 청담동의 전시 미술 공간 아티스트 파티에서는요, 12일부터 연말까지 전시회 잘이 열립니다. 아티스트 파티는 연령과 지명도에 구애받지 않고요, 모든 한국 작가들이 작품을 전시하거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모든 작가나 미술 전시 애호가들이 파티나 콘서트, 강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편하게 어울릴 수 있도록 열려있는 공간인데요. 이 공간을 기획한 회사는 위드윈 홀딩스라고 합니다. 금융투자 전문 기업인 이 회사는요, 올해 4월 진서문화교육재단을 출범시키고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사업 및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 아티스트 파티에서 열리는 전시회 잘은요, 아티스트 파티의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잘 그리고 잘 표현하고 잘 드러내는 작품들로 파티를 꾸미자는 의미에서 전시회 이름을 우리말인 잘이라고 지었다고 하네요. 이번 전시에서는요, 이 윤종석과 이경, 이은채 등 여러 작가들의 개성 있는 작품 20점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아티스트 파티는 청담동에 있는 테이블 2025 빌딩 4층에 있고요. 전시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한불교류전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요, 이 현대미술의 다변화된 흐름 속에서 자신만의 도창적인 작품 활동으로 입지를 다져나가는 한국 작가들과, 그리고 항상 새로운 시도로 한국 미술과의 협업을 시도하는 프랑스 작가들의 작품이 함께 소개가 됩니다. 그야말로 한국과 프랑스의 콜라보레이션 한불교류전인 거죠. 참여 작가는요, 한국 작가로는 구인성, 김생화, 김연아, 나영민, 그리고 진민욱 등이 있고요. 프랑스 작가는 도미닉 드 퐁텐, 밀라 라이트, 파스칼 모를로 등이 참가합니다.
이번 전시는요, 12월 19일부터 31일까지 갤러리 아트컴퍼니 기계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전시 기간에서는요, 이 연말 우리 주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자선기부 전시도 열린다고 하는데요. 아트컴퍼니 기계에서는요, 전국 유수의 33인 젊은 작가들이 뜻을 모아 갤러리에 기증한 작품들을 원래 작품 가격에서 50에서 70% 할인된 가격으로 책정해서요, 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로 판매한다고 합니다. 이 판매 수익금은요, 방배 자동성당을 통해 100% 전액 기부된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톡톡 튀는 문화 마케팅 전시입니다. LG전자가 연말연시를 맞아서요, 내년 1월 4일까지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갤러리에서 아카 아트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전시회에서는 주목받는 현대미술가 15인이 아카 스마트폰을 모티브로 표현한 회화나 조각, 그리고 조형 등 다양한 작품을 2만인 대상으로 공개한다고 합니다. LG전자는요, 이 모자 전문 브랜드 해초온과 협업해서 이 아카 캐릭터 모자를 공동 제작해서 판매하기도 하고요. 애니메이션 제작사 투바인과 아카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한 애니메이션 로터리 파크를 공동 제작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술 전시하면요, 보통 어렵고 거리감 있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제품을 통한 친숙한 전시가 이루어짐으로써 연말 연시를 맞아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연말에 어울리는 특색 있는 전시회, 앞으로도 이런 다양한 문화 제휴 마케팅을 통해서요, 관람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는 전시가 생긴다면 더 좋겠네요. 이 연말 소통한 정시부터 나눔의 미학을 중시하는 전시, 그리고 친숙한 문화 마케팅까지 다양한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재미있고 훈훈한 전시 관람 나들이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주식 소개해드리는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우데이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클라우드 관련해서요, 다우데이터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이 다우데이터 코드 번호는 032190입니다. 다우데이터는요, 이 1992년 다우기술 소프트웨어 사업부에서 분사해서요, 8명의 직원으로 출발해서 IT 사업 영역에서 꾸준히 시장 영향력을 확대해 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오토데스크, 어도비, 시만텍, 이스트소프트 등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국내 총판업을 시작으로 해서요, 현재에는 클라우드와 모바일, 빅데이터, 디지털 마케팅 등 다양한 솔루션을 기반으로 사업 영역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문 서비스 및 컨설팅 사업으로 외형과 내실을 키워가고 있는 이 다우데이터는요, 지난 2013년 IC카드 전문 벤 회사인 스타벤코리아를 흡수 합병한 바가 있습니다. 또 IT 기술력을 기반으로 POS 솔루션과 가맹점 관리 서비스 등 결제 관련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기도 하죠. 이 같은 다우데이터가 제공하고 있는 각종 부가 서비스로 인해서요, 소비자 및 가맹점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 기반을 넓혀가고 있다고 합니다. 다우데이터가 영위하고 있는 이 사업 영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소프트웨어 유통, 보안 솔루션, 분석 솔루션,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와 컨설팅 서비스로 나뉩니다. 다우데이터는요, 이처럼 금융 결제와 유통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미래 가치가 커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최근 통신망의 발달과 함께요, 사물 인터넷과 개인정보 보안 등 다양한 사업적인 중요성이 아주 높게 부각되면서요, 업종을 대표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우데이터는요, 이 다우기술과 키움증권, 사람인 HR, 다우인큐브 등을 보유 중인 지주사이기도 한데요. 또한 이 상용 패키지 소프트웨어 유통에 주력해오다가 최근에는 이 다양한 사업 분야로 빠르게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 지금까지 다우데이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충전입니다. 오늘은 하루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시 한 편을 준비했습니다. 한 해가 정말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올 한 해 2014년은 어떤 의미였나요? 그리고 이 한 해를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정리하고 계신가요? 나에게 매일 주어지는 하루하루,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하루일 수가 있지만요. 그래도 하루하루 무사히 눈 뜰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시 역시요, 이 하루의 감사함을 담은 시입니다. 오늘의 시, 나태주 시인의 선물입니다. 먼저 이 시 전문을 낭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나태주.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당신 나지막한 목소리와 웃는 얼굴, 콧노래 한 구절이면 한아름 바다를 아는 듯한 기쁨이겠습니다. 늘 반복되는 하루하루지만요, 이렇게 또 1년을 끝내고 새로운 1년을 맞는 즈음이 다가오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왜 그렇게밖에 살지 못했는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이 매일매일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냈다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하루가 되는 거겠죠. 시에서 말하듯이요,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바로 오늘입니다. 그리고 오늘 받은 가장 좋은 선물은요, 바로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아주 소중한 사람, 이것들만 있어서요, 우리 인생은 정말 반 이상이 성공한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요, 아주 큰 성취는 만약에 없더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냥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았고, 그 열심히 산 하루로 인해서 행복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 옆에 사람들을 또 아주 소중하게 지켜냈다면요, 그것이야말로 남부러울 것 없이 성공적인 한 해를 보낸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공휴일이 딱 하루만 껴도 주말이 정말 빨리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어느새 이 시간이 빨리 흘러서요, 2014년의 마지막 주말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 한 해 마무리 즐겁게 하시고요, 이번 주말 그 어느 때보다 더 의미 있는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